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영준입니다. 저는 산업체계 대전환 조금 더 실무적이고 현재 산업의 모양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담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이미 우리 산업의 단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산업체계 대전환의 방향성, 그다음에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에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우리 산업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되짚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건설산업이 그간 계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문제와 위기는 여전히 가중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체계 대전환의 틀을 어떻게 구성할까 여러 섹션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방향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1주제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왜 그간 우리가 항상 건설산업 혁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음에도 계속적으로 공전되고 있었나. 최근 20년간 언론 보도에 제목만 건설산업 혁신이 명시된 것만 하더라도 한 7,000건이 달합니다. 그만큼 산업에서 이 혁신에 대한 열망과 의지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고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고견들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성들이 키포인트를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바른 문제인식이 좀 진짜로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개선 방향을 기반한 어떤 발전 방향의 마련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안정된 추진 동력이 좀 필요하다. 라고 언급된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도 이 세 꼭지를 고려해서 산업체계 대전환의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산업의 혁신의 방향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 하더라도 이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지난 2017년에 물론 국토교통부 소관의 문제점들을 좀 집중하긴 했습니다만 여러 문제점들은 이미 충분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간 개선 방안들이 너무 지역적 추진으로 문제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단계 하도급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첫 번째 1단계 하도급만을 만들었다든가, 시공 편중을 극복하기 위해서 설계자 주도형 기술형 입찰 방식을 만들었다든가, 그러니까 A를 넣으면 A-가 나오는 이러한 지역적 문제 해결 추진들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히려 더 산업이 더 어려워지고 난제화가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저희가 같은 프레임으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로 좀 구분을 해보면요. 일일이 말씀해 드린 건 아닙니다만 그룹핑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그룹핑은 저희가 첫 번째 발표에서 제안드렸던 건설산업 대전환의 3대 원칙과 매칭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갈등과 경쟁은 공정과 상생으로, 분적과 파편은 융합과 확정으로, 규제와 관리는 자율과 혁신으로의 이 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프레임을 근간으로 산업체계 대전환의 방향성을 한번 다음과 같이 모색을 해봤습니다. 크게 공정과 상생에는 4가지에 대한 내용들, 융합과 확정에는 2가지에 관련된 내용들, 자율과 혁신도 4가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넣어서 총 10대 세부 과제를 먼저 밝혔고요. 물론 산업체계 대전환을 위해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룰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앞서 건설 리더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이 10대 킥가 킹포인트라고 생각해가지고 킹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원칙 기반에 먼저 핵심 필요사항들을 발굴을 했고요. 이에 따른 개선 방안들을 저희 산업체계 대전환에서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또 플러스 알파로 이를 위해서는 산업 종사자와 국민의 우리 산업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과 이미지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버텀업으로 산업체계 대전환을 위한 기반인 건설산업 이미지업을 포함한 11대의 중점 과제를 기준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나눠드렸던 저희 책자에서 구체적인 문제점, 개별적인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좀 모색을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추려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정과 상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설 생산 과정에서의 불공정 개선을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현황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건설 산업은 발주자와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하도급자와 2차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와 자재 장비업자, 하도급자 근로자까지
여러 도급 관계와 계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간 우리 불공정 활동의 개선은 원화도급 관계에서만 집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 하도급 규제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이거보다 더 구체화될 수 없는 충분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도급 관계의 거래 관계에서 항상 공정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산업군 보호 일변으로의 규제의 강화가 오히려 규제의 역설을 일으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를 좀 저희 오늘 PT에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작년 말에 있었던 국토교통부의 한 가지 정책연구 용역 결과만 보더라도 최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산업 종사자가 인식하는 인식 비율 자체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제도를 아무리 만들더라도 또는 규제를 아무리 만들더라도 산업 종사자가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 규제가 마련되는 것만큼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피규제자의 인식 개선 목적에 홍보 교육 내실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이 장표를 통해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 우리 정부 주도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어떤 불공정 행등 계약 거래 행위들을 개선하고자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그 다음에 표준 하도급계약서, 그 다음에 최근에 정비사업 표준도급계약서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만으로는 다양한 건설 도급 관계들을 충분히 규율하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에 해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는 민간 주도의 건설산업 표준계약서가 여러 계층에 있어서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충분히 어찌 보면 공정한 환경들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본다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해서 이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된 민간 주도 표준계약서 개발 활용 체계 전환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대신에 민간 주도만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통해서 사업가 발주, 공정유형 및 계약 조건별로 다양한 어떤 도급거래 관계들을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과 상생의 두 번째로는 불공정 발생의 근원적 해결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발생하는 우리 산업 내의 문제가 결국은 공사비와 부족한 공기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천체 적정 공기 부여와 관련돼서는 이미 공공발주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적정한 공기를 산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반해 이 의무를 지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실제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데요. 또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적정 공기와 관련돼서는 전혀 어떠한 제도라든지 장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돼서는 저희 원장님께서 처음 환영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공사비 개선의 원년이라고 여길 정도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이 있었고, 오늘도 기재부에서 후속 조치들이 발표됐습니다만 여전히 이러한 최근 계속된 개선 노력은 공공공사 중심이었고, 민간공사는 여전히 공사비 문제의 해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공사는 절대 규율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공사비 문제들을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별로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산업 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기와 공사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거를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개별적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만 보시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사례와 같이 발주자의 책무 강화라든지 절차상 검증과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서만 일정 수준 이상 적정 공기와 공사비 현실화를 깨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세부적인 표의 내용들을 일일이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요.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사적계약 원칙 내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정부에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공공공사가 현실화가 꽤 됐는데 적격심사 구간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적격심사는 95년도에 낙찰 하한율이 만들어졌는데 이 95년도에 최초 산정할 때 88%를 아예 잘못 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모와 분자를 좀 잘못 산정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실제로 고려해 보면 발주자가 산정한 순공사비가 한 92, 93% 나옵니다. 이런 거를 고려할 때 낙찰 하한율 상향이 좀 필요하고, 이 적격심사 구간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중소기업이 공공공사 시장에 참여를 함으로써 사업에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다음과 같은 것도 좀 부가적으로 단기안으로 참고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공공공사에 한해서는 지키지 못하더라도 적정 공기에 대한 발주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공사비와 관련된 발주자의 책무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왼쪽과 같은 규정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요.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당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이라든지 계약법에서는 부당특약 무효가 충분히 이루어짐에 반해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저 현저하게라는 문구 때문에 사실상 부당특약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호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고 법원에서도 이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저한에 대한 법정 개정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좀 마이너한 얘기였습니다. 공정과 상생에 관련된 세 번째는 손쉬운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을 옥죄는 과도한 건설 규제라고 좀 타이틀을 들어봤습니다. 앞서 1주제도 비롯고 2주제도 비롯고 저희가 수주산업의 특성과 규제산업의 특성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현재 22대 국회인데 22대 국회만 하더라도 월별로 이 정도의 규제들이 건설과 관련된 규제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19대 국회에서부터 급격하게 입법 활동들을 통한 규제 강화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올라온 법률들의 내용들만 일부 살펴보더라도 이게 과연 올바른 건설 규제의 목적을 달성을 위한 규제인지 의문이 드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5배로 고정한다는 게 여러 가지 정책 목적이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등하교 시간대 충분한 목적의 이해가 되는데 건설기계 통행 제한만으로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럼 그거에 대한 공기의 지연에 대한 문제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규제의 양산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제가 카운트를 한 게 아니고요. 국무조정실에서 카운트를 해준 숫자인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입지 규제가 제일 센 영역은 공장 설립과 관련된 규제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장 설립과 관련된 덩어리 규제가 68개인데요. 반면에 그냥 아파트 공사를 짓는 데에 대한 건설 규제는 284건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적정한 건설 규제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초 인프라 구축이 좀 필요하고 덩어리 규제 유형별로 규제 맵 제작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는 그림이 영국의 항만 규제 지도의 예시인데요. 우리도 이런 건설 산업에 대해서 이런 규제 지도들이 나오고 이 규제 지도들을 계속적으로 디파인해 가지고 최소 규제들이 과연 중복적인 규제가 아닌지, 과잉 규제가 아닌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건설 산업에 대한 규제 맵 자체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유명무실한 규제 일몰제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우리도 일몰제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의 상당수의 규제의 세부 내용들을 고시의 상당 내용들을 보면 옛날 건교부 시절의 규제들도 아직까지 존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일몰제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생에 대한 마지막 꼭지는 상생의 가치를 둔 산업 육성 및 산업 구조 정비와 관련된 겁니다. 그중에 먼저 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미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해야 된다는 정부 부처의 역할과 구체적인 의무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산업 육성과 관련된 게 그간 체감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물론 첨단 산업이긴 합니다만 타산업 육성 진흥 사례는 확실히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들을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에서는 사실상 규율과 규제를 중심으로 산업의 진흥을 육성해 왔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오히려 타산업과 많이 대비되는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우리 건설기업이 매우 어렵다고 하고 애널 위기설이라는 얘기들이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산업과 건설업의 우리 부채 비율만 하더라도 건설업이 월등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영세 중소기업들을 극복을 위해서는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조 이상의 마증물을 사용해 가지고 경영운자금의 저리자금 대출이라든지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을 정부가 마련해 주고 있는데 중기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에서는 건설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뚜렷하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산업들은 딱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사행성 산업이라든가 담배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성인용품이라든지 명확하게 주류라든지 이해가 되는데 반해 우리 건설 산업은 이러한 산업이 아니고 앞서 1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토부가 한계 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 사업을 별도 추진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성과 관련된 얘기이고 반대로 산업을 좀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뼈아픈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우리 건설업체 수가 최근에는 83,963개입니다. 종합과 전문건설업만요. 근데 전국에 널려 있는 편의점 수가 5만 5천여 개밖에 안 됩니다. 전국의 편의점보다 많은 게 현재의 업체 수고 이게 오히려 산업을 빈익빈 무익부 현상이라든지 뭐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고 그 시장 내에 안주하고 싶은 피터팬 신드롬에 빠져 있는 상황에 미쳐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것들이 비단 저는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등록 기준 1.5억이 요새 치킨집도 2억 이상이 최소 자본금이 필요한 시점에 과연 이게 우리 건설업을 제대로 규율하고 있는 건가? 오히려 산업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건설업 관리 및 부실기업의 퇴출이 이제는 좀 더 고도화돼서 논의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최근의 노력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특히 키스콘 중심의 의심업체 단속 시스템이 지난 2014년도에 한번 정비되고 현재까지 그 시스템의 고도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반해 이미 시장은 머신러닝이라든지 AI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조기 경보 포착 시스템의 고도화라든지 계속적인 관리 강화라든지 부실기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기업들에 대한 퇴출이랑 시장의 정상화에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도 함께 책임자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꼭지도 여전히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융합과 확장과 관련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해 드렸는데 PT에서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미 분절화라든지 다기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 때부터 유지 관리까지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가지고 여러 업종들이 달라붙고 있고요. 이미 유사공사업 이 시공만 하더라도 유사공사업을 포함해서 이미 100여 종이 넘는 상황입니다. 업역 분절들이 너무 큰 업역뿐만 아니라 업종, 시장, 건설 상품이 계속적으로 분절되고 있고 이게 결국 비효율성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출이 내용이 주가 되는 생산체계 개편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여전히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실제 발주청에서는 이게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만 다툼만 반복되고 있고 끝까지 업역에 관한 갈등들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는 전체 건설 산업을 규율하는 법률의 개선 방향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이 구건설업법에서 출발한 내용이다 보니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의 50% 이상에 대한 내용이 시공업에 관련된 내용 규율에 국한되어 있고요. 산업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 산업에도 충분한 여러 기본법들이 있거든요. 산업의 육성과 진흥 또는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문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전후방 연계산업을 포함한 범건설산업의 진흥 및 산업구조, 도구원칙, 산업구성원의 역할 등 산업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의무를 기본원칙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다시 한번 재셔플링을 하고요.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뿐만 아니라 산자부, 정보통신부 여러 가지 부처에서 관여하고 있는 개별 법률, 개별 시공과 관련된 업종과 건설 엔지니어링 관련된 법률들을 개별법으로 기본법과 개별법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해서 조금 더 법률 체계를 명확하게 다룰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그간 오랫동안 건설산업 통합법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를 통해서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법에서 규율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너무 법률들이 다기화되어 있고 복잡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법률 체계로서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기본법과 개별법의 체계 이원화를 통해서 동일한 목적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체계를 제안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급의 원칙을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뿐만 아니라 여기 적혀 있는 공사업, 여러 정보통신,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 다 각자를 다루고 있는데 각자의 수준과 깊이가 달라서 법 형평성이 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다 기본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율을 하고 개별법에서는 개별법의 업종의 등록과 퇴출과 관련된 사항들만을 규율하는 이런 이원화 체계가 더 산업을 통합하고 범산업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들을 좀 구체화해서 제안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꼭지는 자율과 확정된 꼭지들과 관련된 첫 번째로는 오늘 여러 논의가 나왔던 스마트 건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건설은 그간 우리 산업 내의 정착을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문제점들 또한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스마트 건설 활성화가 아니라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성화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정 기술과 시장의 확산 중심으로는 여러 노력들만을 기울여서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빔 또는 OSC 뭐 여러 이런 개별 기술들의 산업 내 기술 집중 산업 내의 체화만을 집중했지 이거가 진짜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 안전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노력들에 대한 고민들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한 가지 예로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을 책자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만을 좀 명시를 해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과 같은 경우는 아이컨스트럭션 사업들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 건설을 사용하면 당연히 비용이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요. 시공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계 시공 단계에서 이 비용의 증가와 관련된 사항들 또는 기술을 어떤 기술이 스마트 건설 기술인지 인식해야 되는 내용들 또 이런 것들을 들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공사는 스마트 건설 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비, 기술 반영, 발주 제도의 종합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간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미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아마 민간공사인 경우에는 좀 더 심플한 것 같습니다. 발주자가 이걸 사용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스마트 건설 활성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발주자한테 여러 이점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또는 스마트 건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저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근데 발주자 이점과 관련돼서는 우리는 그간 아직 정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사례만 하더라도 민간 발주자가 스마트 건설을 활용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뭐 아니면 저리자금 대출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발주자를 위한 인센티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과 확장과 관련된 두 번째 꼭지는 항상 나오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건설산업 공공조달 선진화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현재 우리 공공공사가 전체 건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간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공공조달 선진화라면 하지만 공공건설에서 정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율과 내용들이 민간공사까지도 전파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체화돼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공공사에서 어떻게 규율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최근에 기재부 주도로 공공조달 기본법을 공공조달과 관련된 여러 개별법을 아우르는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는 그 조문의 내용들을 보면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공건설 조달에서 다뤄야 되는 여러 재정의 원칙이 공공조달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목적들을 다 달성하는 게 공공조달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제정하려고 하는 공공기본조달법만 하더라도 재정효율성이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정효율성만을 강조해서 여러 원칙들이 무시되고 있는 것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여러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만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별발주청이 이제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그 개별발주청 수가 거의 10,000건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00개의 개별발주청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공공조달 정책 기능은 중앙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 기능은 분권화와 다양화를 통해서 자율성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현재는 개별발주청에서
어떤 자기만을 위한 자신의 발주청을 위한 낙찰 제도를 뭐 하나 고칠래도 다 기재부와 행안부의 개별적인 승인들을 받아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발주청의 자율성을 너무 많이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권화 다양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이원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뭐 영국 밑에 그림 보시는 그림과 같이 영국과 같이 이런 중앙과 개별 발주청만의 이런 유기적인 체계들도 우리도 충분히 고려하고 구성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뭐 그림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증제도 강화가 이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식 보증 체계인데요. 우리 건설 보증이 미국과 같은 경우는 보증을 통해서 업체를 선별하고 낙찰 제도를 통해서 규율하고 있지 않는 이러한 특성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공공조달만 하더라도 올해 처음으로 선급금 100% 시대입니다. 선급금 100% 시대면 그만큼 공공 보증에 대해서 건설 보증에 대해서 중요성이 이미 충분히 강조가 돼 있기 때문에 건설 보증의 시장 다변화라든지 자율화를 통해서 낙찰자 결정의 복잡성 간소화라든지 당해 사업 중심의 낙찰자 결정 체계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율화 확장된 마지막 꼭지는 건설 인력 정책의 종합적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력의 유입과 육성으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보면 인력 유입에 대해서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외국인 인력들을 유입하는 정책들을 대부분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 인력이 최대 41%까지 잠식을 하고 있어서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외국 인력들을 다시 내보내고 있죠. 건설 산업 자체가 셧다운되고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영국과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전에 EU 동유럽 국가에서 싼 인력들을 많이 가져다 쓰고 산업이 이를 통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브렉시트 후에 EU 인력들의 진입이 어렵다 보니 아예 보시는 그래프처럼 건설 근로자 인력이 없어가지고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건설 노무자를 외국 인력들을 많이 갖다 쓰니 이를 통해서 평균 임금이 너무 낮고 오히려 청년이 이런 산업 자체를 기피하는 이런 원인들로 빠져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 정부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산업 활력 제고의 측면에서 외국인 도입 확대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게 이런 결국 해외 실패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서 건설 인력 확보의 중장기 플랜 기반의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외국 인력을 쓰더라도 중장기 플랜 기반에서 움직이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이런 체계들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외에도 인력 육성과 관련돼서는 저희 책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리 보호 위주로만 너무 그간 온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종합적인 재구조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산업체계 대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어떤 개선 방향들에 대한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앞서서 이미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이 지금 또 중요한 이유는 다행인 점이 민간합동건설동행위원회가 설립해서 다시 한번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하기 위한 첫 걸음을 최근에 거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여전히 보여주기식 이미지 개선이 좀 강하지 않나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일본이 이미 30년, 40년 전부터 이런 사례들을 반복했습니다.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서 TV의 건설 산업에 대한 이미지 노출을 좀 많이 한다든가 CF를 내세운다든가 아니면은 건설업 이런 PR 활동이라든지 사회공헌 활동들을 최근 3, 40년 동안 기울였는데 결국은 이를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아예 체계 전환을 깨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6월에 담당자 3법이라고 관련된 법률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산업 구성원 자부심 확보부터 해서 건설 산업 이미지 개선을 꾀하자라고 아예 패러다임을 변환을 꾀한 겁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 구성원들이 왜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산업에 항상 이미지 개선이 됐냐면 충분한 어찌 보면 그 보상 체계들이 있고 산업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이 있는데 우리 건설 산업은 그간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사례처럼
조금 보여주기식 이미지 개선에서 산업 종사자 자부심 확보로 조금 더 건설 산업 이미지 개선 활동들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요 마이너한 얘기들은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산업 구성원 학심을 위해서 정책 홍보 내시라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 건설 정보 빅데이터와 통계 고도화도 마찬가지로 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중에 무슨 이 건설공사 정보 시스템 입력이 있고 이에 따른 과태료가 연간 한 4천 건, 5천 건 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보시는 바와 같이 세움터부터 나라장터 하도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 이미 운영 중인 정보 시스템에서 동일한 것들을 입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손쉽게 통계 고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빅데이터를 통한 여러 가지 정책 활동들을 꾀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좀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산업체계의 대전환은 방금 말씀드렸던 11가지의 킹핀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향후 계속적으로 디파인되고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체계 대전환은 산업 거버넌스 근본적인 대변혁이고 산업 전체를 여러 섹션별로 나눠가지고 개선 활동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제시된 방향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의 장을 위한 첫 단추로서 이러한 아젠다를 저희는 좀 제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고도화 추진을 위한 향후적인 계속적인 논의와 개선 활동들이 좀 있어야지만 우리도 진짜 건설 산업 대전환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